사람들은 말합니다. 완벽한 행복은 유리선과 같아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쉽게 깨진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아내 수빈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제 이름은 민준, 나이는 35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하다는 IT 업계에서 제품 개발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수빈은 저보다 3살 어린 32, 같은 회사의 마케팅팀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로 손꼽히는 여자입니다. 저희는 3년 전 모두의 부러움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의 신혼집은 여의도의 한강이 정면으로 보이는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아침에는 부서지는 햇살이, 밤에는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로 쏟아지는 그곳에서 저희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살았습니다. 재능 있는 남편과 아름다운 아내, 안정적인 직장과 풍족한 생활. 저희의 삶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워너비의 표본과도 같았죠. 저는 그런 삶을 만들어준 아내를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의 심장 떨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차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모습, 작은 성공에도 아이처럼 기뻐하던 순수함, 그리고 힘들 때면 제 어깨에 조용히 기대오던 여린 모습까지. 수빈의 모든 것이 저를 살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여자의 미소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그녀의 세상에 단 한 점의 그늘도 들이우지 않게 하겠다고요. 아내 역시 제게는 세상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야근으로 지쳐 돌아온 날이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조경물을 받아주었고, 주말 아침이면 제가 좋아하는 원두를 직접 갈아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저희의 저녁 식탁은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미래를 그리며, 특히 저희 두 사람을 꼭 닮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아이 방에는 벌써 동화책이 가득 꽂혀 있었고, 아내가 직접 뜨개질한 아기 다묘와 제가 해외 출장에서 사온 작은 신발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찾아오지 않은 아기를 기다리며 저희의 완벽한 세상이 더욱 완벽해질 그날을 꿈꾸었습니다. 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행복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저희의 계절은 어느새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미세한 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였을까요? 아내의 귀가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졌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새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녀는 언제나 미안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고,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이해했습니다. 최고의 마케터인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저는 오히려 밤늦게 돌아온 아내를 위해 그녀가 좋아하는 캐모마일 차를 끓여주며 지친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수빈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근은 일상이 되었고 주말 출근도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에는 피곤하다며 질색하던 팀 회식이 이상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한때는 제 목소리 톤만 들어도 제 기분을 알아채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도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맴돌거나 차가운 스마트폰 액정 위에 머물러 있기 일쑤였습니다. 대화는 짧아졌고 집안을 채우던 따스한 온기는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오는 시간, 그날도 아내는 급한 회식이 있었다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살짝 상기된 얼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미소. 저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 곁을 스쳐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제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습니다. 그녀의 옷깃에서 풍겨오는 낯선 향기. 제가 아는 그 어떤 향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쓰는 달콤한 플로럴 계열의 향수도, 동료들의 흔한 스킨 향도 아닌 아주 값비싸고 무게감 있는, 마치 성공한 중년 남성의 권력을 상징하는 듯한 짙은 우디 계열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 낯선 향기는 마치 저희의 신성한 공간을 침범한 불청객처럼 공기 중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에 핸드백을 무심하게 내려놓는 아내의 모습 뒤로 무언가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손바닥 위에 올려진 것은 짙은 색의 자개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양복 조끼 단추 하나였습니다. 제가 가진 그 어떤 옷에도 달려있지 않은, 명백히 제 것이 아닌 단추. 그 작은 단추 하나가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을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꿰뚫어 버렸습니다. 잦아진 외출, 공허한 눈빛, 저와의 대화를 피하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낯선 남자의 향수까지. 저는 그저 숨을 죽인 채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욕실로 향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제가 그토록 지켜주고자 했던 완벽했던 세상이 제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더 이상 작은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 심장을 온통 휘감아버린 거대하고 차가운 덩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심장을 파고든 의심의 씨앗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 안에서 자라나 가시 돋친 덩굴처럼 제 모든 생각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내가 사랑하는 수빈이 그럴 리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어떻게든 제 완벽했던 세상을 지켜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비웃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제게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외부 미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 아내에게 서프라이즈로 그녀가 좋아하는 카페의 커피라도 사줄까 하는 마음에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면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겠지. 그런 소박한 기대를 품고 카페로 향하는 길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카페 건너편 낡은 건물들 사이에 좁은 골목길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 수빈, 그리고 제가 평소 인품과 능력을 존경해 맞이 않았던 아내의 직속상관 김 부장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직장 동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김 부장의 손이 수빈의 손을 다정하게 감싸 쥐고 있었고, 수빈은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뜨거운 액체가 제 바지를 적셨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뒤쫓으려 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고급 세단에 올라타 저의 시야에서 유유히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아내는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이 굴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흥신소. 상담실에 앉아 제 아내의 사진을 내밀고 그녀의 일과를 설명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우리의 신뢰가, 사랑이, 지난 3년의 세월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서가 도착하던 날, 흥신소 직원이 내민 노란 서류 봉투는 제 세상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결문과도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차마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현실이 선명한 사진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며 서로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는 모습. 백화점 명품관에서 김 부장이 카드를 긁고 수빈이 최근 보너스를 받았다며 제게 자랑했던 바로 그 가방을 선물 받는 모습까지. 사진 속 두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는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저를 무너뜨린 것은 그 다음 장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6개월간 미래를 즐기며 사용한 호텔 숙박비, 고급 레스토랑 식비, 심지어 명품 선물 구매 비용까지 모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렇게 횡령한 금액이 무려 7천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웃으며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른 남자가 횡령한 돈으로 사준 것들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김 부장이 수빈에게 아내와는 별거 중이며 곧 이혼할 것이라고 속여왔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그가 여전히 아내와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슬픔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배신당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그녀의 상사가 벌인 거대한 사기극의 가장 가까운 관객이자 가장 어리석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들이 저희의 보금자리에서 나눴을 거짓된 미소와 제 등 뒤에서 저를 비웃었을 순간들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만큼, 믿었던 만큼 제 안의 모든 것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노란 봉투를 쥔 제 손이 분노로 하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분노와 지독한 복수심뿐이었습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인간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서류 봉투 속의 잔인한 진실들을 확인한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선량한 남편 한민주는 죽었습니다. 슬픔은 모두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분노만이 남아 제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은 고통의 시간이 아닌 복수를 위한 전략을 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결혼사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겠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수빈이 아니었고 그 옆에 남자 역시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낯선 두 사람의 행복한 한때일 뿐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사 내에서 입지가 탄탄한 김 부장을 상대로 감정적인 소모전을 벌이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는 것을.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망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지옥 같은 연극의 피해자로 남지 않고 연극의 판을 짜고 막을 내리는 연출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즉시 흥신소에 추가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넘어 그들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는 물증이 필요합니다. 호텔을 드나드는 CCTV 영상 원본, 두 사람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모든 내역에 대한 상세 명세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전문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제 메일함에 도착한 파일 하나가 제 복수심에 마지막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애정 표현을 넘어 저를 조롱하고 비웃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준 씨? 사람은 착한데 너무 재미없는 남자야. 가끔 숨이 막혀. 당신처럼 능력 있고 멋진 남자와 함께 있어야 내 가치가 빛나는 건데. 하루라도 빨리 이 답답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재미없는 남자. 아내가 내린 저에 대한 평가는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그래, 수빈아. 네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 재미없는 남자가 너의 완벽한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연민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닌 저의 복수를 위한 연극 무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빈은 또다시 자정이 넘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어김없이 그 짙은 남자 향수 냄새가 났고 목덜미에는 제가 모르는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저녁 식사가 너무 길어졌다며 피곤한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고생 많았네. 김 부장님 프로젝트는 워낙 중요하니까. 당신처럼 유능한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겠지. 피곤할 텐데 내가 목욕물 받아줄게. 제 입에서 나오는 다정한 말들과는 달리 제 머릿속은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 귀가 시간, 김 부장과 함께 있었음이 확실. 탐정의 보고서와 일치. 그녀는 제 걱정스러운 얼굴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며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었지만 저는 철저하게 버텨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 바다는 가장 고요한 법이니까요. 마침내 복수를 위한 모든 무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 여러 각도에서 찍힌 CCTV 영상 클립, 날짜와 장소, 금액이 정확히 찍힌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대화가 담긴 메시지 로그까지. 저는 주말 내내 제 서재에 틀어박혀 이 모든 자료들을 김 부장 및 수빈 대리의 부정행위 및 횡령에 관한 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로 엮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증거를 정리하며 저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기만해 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사살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평범한 서류 봉투처럼 보이는 3개의 우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나 집 근처가 아닌 다른 구역에 있는 우체국을 찾아갔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치밀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 인사팀장 귀하, 두 번째 봉투는 내부 감사팀장 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두 개는 그들의 사회적 생명줄을 끊어버릴 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봉투. 거기에는 김 부장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정을 파괴할 폭탄이었습니다. 묵직한 3개의 봉투를 차례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철컥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봉투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에 올라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심지어 수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바람 쐬러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올까? 물론 그 주말은 오지 않을 겁니다. 제 완벽했던 세상은 이미 잿더미가 되었으니 이제 그들의 견고했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저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서 제가 만들어낸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체통에 3개의 폭탄을 넣고 돌아온 바로 다음 날 폭풍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공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무언가 수군거렸고 임원들의 얼굴에는 심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책상에 앉아 묵묵히 제 일을 처리하며 제가 연출한 연극이 막을 올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후 이 시경 제 옆자리에서 일하던 수빈의 사무실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인사팀이었습니다. 수빈 씨, 법인카드 부당 사용 혐의에 대한 조사가 있으니 지금 즉시 인사팀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끄는 수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색이 된 채 제게 달려왔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인사팀에서 나를 불러 법인카드 문제라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제품에 안겨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걱정 마, 수빈아.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아니면 혹시 알아. 최근에 성과가 좋았으니까 승진 같은 좋은 소식일 수도 있잖아. 너무 걱정 말고 다녀와. 제 위로에 그녀는 조금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승진일지도 모르겠구나. 지옥으로 가는 승진. 며칠 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김 부장과 수빈은 내부 감사팀에 의해 정식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업무상 필요했던 미팅이라거나 보완이 필요한 프로젝트 논의라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키스를 나누는 CCTV 영상과 2 사람의 이름으로 결제된 수십 건의 법인카드 내역서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대응은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단순한 불륜이나 횡령을 넘어 직장 내 권력형 성범죄로 비화되어 그룹 전체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결정은 하루 만에 내려졌습니다. 김 부장과 수빈, 2 사람 모두 업무상 횡령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이고 15년간 회사의 청춘을 바치며 임원 승진을 눈앞에 뒀던 김 부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위, 명예, 그리고 삭감된 퇴직금까지. 그의 15년 공든 탑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수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인정받던 커리어는 끝났고 횡령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그녀를 받아줄 회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폭풍은 회사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고 소식과 그 이유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제가 보낸 세 번째 소포는 정확히 김 부장의 아내 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해고 소식과 함께 그의 추악한 사생활 증거를 두 눈으로 확인한 그녀는 그 자리에서 졸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소송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마지막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집했던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를 변호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던 베테랑 변호사는 감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선생님, 이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는 저도 오랜만에 봅니다. 이 정도면 소송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저희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변호사와 저는 세 가지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아내 수빈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 둘째, 김 부장을 상대로 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수빈의 업무상 횡령 사실을 근거로 재산 분할해서 그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 제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 그녀가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모든 사치품들은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저는 막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텅 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재미없는 남자가 설계한 이 복수극의 마지막 장이 이제 법정에서 펼쳐질 차례였습니다. 법정의 시간은 더디게 흐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모든 것은 놀랍도록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수빈 측 변호사는 그 어떤 유의미한 반박조차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시종일관 침묵과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판사석에서 울려 퍼지는 의사봉 소리는 제 길었던 악몽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피고 수빈과 상간자 김 씨의 관계는 명백한 불륜 행위이며 특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단순한 과오를 넘어선 업무상 횡령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판결은 저의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판사는 제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깊이 인정하며 수빈에게는 위자료 5천만 원을, 김 부장에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3천만 원을 제게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재산 분할에 있어서 법원은 수빈을 명백한 유책 배우자로 판단하여 저희가 함께 이뤘던 모든 공동재산 여의도의 고급 아파트, 예금, 그리고 기타 자산 모두에 대한 소유권을 제게 인정했습니다. 그녀가 횡령한 돈으로 샀던 명품 가방들은 당연히 그녀의 몫으로 돌아갔지만 그것들은 이제 사치의 상징이 아닌 범죄의 낙인일 뿐이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냉혹했고 현실의 심판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김 부장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해고, 이혼, 거액의 위자료까지 떠안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방의 작은 회사의 낮은 직급으로 겨우 취직해 지난 15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고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수빈의 운명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커리어우먼의 삶은 끝났습니다. 횡령 및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징계 해고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남은 인생을 따라다닐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전 연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시 계약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그녀의 삶은
그렇게 초라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저는 제 삶에서 수빈의 흔적을 지워나가는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그녀와의 기억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여의도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네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가구와 물건들을 버리고 오롯이 저의 취향만이 담긴 공간으로 새롭게 채워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하는 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일에 몰두했고 멈췄던 자기계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운동을 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거울 속에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밝아진 제가 서 있었습니다. 지독한 배신은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값비싼 교훈도 남겼습니다. 세상에 맹목적인 믿음은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배신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 삶의 일막은 그렇게 끝났고 저는 이제 새로운 이막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언젠가 제 상처까지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제 인생의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